지금 만약에 폭락해서 하방이 얼마냐, 확고한 하방이 얼마냐 그러면 1억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하방은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7, 8천까지는 갈 수도 있다. 거기를 터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떨어지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은 예전에 이 비트코인을 처음 발견하고 사셨잖아요.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예전에 대비해서는. 지금 같은 가격에서도 교수님이 뭐 인세든 강연 수익이든 어떤 게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세요? 저는 2014년 이후로 비트코인 거의 안 샀죠. 너무 싼 가격에 샀던 기억이 있어서 못 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샀다 팔았다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산다고 볼 수 없는 거고 큰 돈, 예를 들면 뭐 1억 이상의 돈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넣거나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왜요? 여러분들은 좀 이율배반을 느끼겠지만 저는 그러니까요. 현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트코인에 제가 진짜 전부 샀거든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못 지키고 팔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지키는 방법은 현금을 뭐 비트코인하고 1대1로 갖는 거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현금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을 헐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을 지키려면 네. 유동성이 필요하다. 이건 저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주 옛날에 2014년도에 워낙에 그냥 뭐 있는 거 정말 뭐 다 팔아가지고 그냥 넣었기 때문에 네. 저의 가족을 정말로 사지로 몰았죠. 몇 년도에 처음 사셨죠? 2014년도 2월, 14년. 3월, 예, 2월, 3월. 지금 교수님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11년간 연구하고 투자하신 건데 그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게 폭락할 때 어느 정도까지 폭락했을까요? 제가 80%가 자산이 없어지는 걸 본 게 한 두어 번 있는 것 같아요. 뭐 60%라고 안전하게 잡으면 네. 확실히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산이 60%가 없어지는 거를 4번 정도 경험했죠. 그런 날은 교수님은 뭐 어디 가세요? 안 파셨어요? 안 팔죠. 안 팔고 한 번도? 안 팔고 한 번 제가 코로나 때인가 그때도 한번 엄청 폭락했거든요. 네.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워낙에 그 당시 우리가 겪고 났더니 그렇지. 겪고 났더니 겪고 난 거지. 코로나 오니까 비트코인부터 막 떨어져 내리는데 그때 굉장히 그 한번 깊은 묵상을 했죠. 명상을. 내가 진짜 그래서 한 번씩 다 검토를 해봤어요. 내가 비트코인에 선택한 게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던 건가라고 찾아봤는데 사고의 흐름에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회복이 됐죠. 다 자연스럽게. 교수님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가족이 있으시니까 생활비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판 적은 있어도 내가 뭔가 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판 적은 없다라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파는 거를 시키냐면 아내가 파는 걸 시키죠. 그러니까 소소한 생활비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내가 큰 결정을 그렇죠. 집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때가 놀랍게 또 저점일 때 그런 결정을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저점일 때 좀 많이 팔았죠. 그게 약간 하나의 인간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내가 인간지표 맞아요. 우리 아내가 인간지표가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도 맞추는데 고점 어떻게 맞춰요? 우리 아내 고점 맞추면 재밌습니다. 우리 아내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제 아내라는 거를 좀 알아요.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럼 몰려든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아내는 저처럼 얘기 안 하고 권위를 갖고 확고하게 비트 얼마 담고 이드 얼마 담고 막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저한테 하는데 약간 좀 재밌으면서 소름이 쫙 돋는데 다음날 막 폭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런 게. 비트코인이 다 채굴되는 게 지금 한 2천만 개 정도 채굴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총 2,100만 개 정도 저도 알고 있는데 다 채굴되는 게 2,14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그때 이후로 지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고요. 그 비트코인의 채굴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100만 개도 100만 개의 90%가 20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 또 나머지 가지고 이제 또 그 20년 안에 나오고 이런 식이라서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유의미한 채굴 물량은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년 안에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레벨에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년 안이 되게 승부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정부들 입장에서 국가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제어해야 된다면 어느 가격대였냐면 이제 100만 달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5억이 되는군요. 100만 달러까지는 간다. 그렇죠. 100만 달러까지는 제어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 기관들 손에 한 20, 30%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100만 달러가 되면 이제 오르면 좀 공매도도 치고 내리면 이제 되사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아니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 있으면 교수님은 교주 같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이시잖아요. 비트코인 업계에서 진짜. 그렇죠. 예, 예. 선구자 저 말고도 좀 있지만 네. 어쨌건 이렇게 용기 있게 알려진. 그렇죠. 무모한 거죠. 사실 이게 무모하게 이렇게 막 자기 얼굴 까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하수인 거죠. 고수들은 얼굴 안 까죠. 예. 혼자 웃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오태민 저 인간 정말 언제 철들래 이러면서. 자, 그리고 또 비트코인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 MBRB, Z스코어 같은 게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 신뢰할 만한가요? 이게 제일 잘 맞아요. 아, 이게 지금 제일 이게 제일 잘 맞는데 예, 앞으로도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총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은 주당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고 이제 지금 가격으로 주식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가격으로 주식을 다 처분한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허구의 가격이 비트코인에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 곱하기 총 2천만이라는 숫자, 이 시총이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느냐. 뭐 들어간 돈이 있고 나온 돈이 있지만 순유입된 돈을 쭉 뽑아낼 수 있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저수지에 모여있는 자본량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과 장부상 가격 간의 거리를 이제 척도화한 거예요. 네. 그게 MVRV, 그러니까 마켓 밸류, 리얼 밸류, Z 스코어라는 건데 이게 7, 8이 되면 되게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술자리로 치면 새벽 1시, 새벽 2시입니다. 이거. 네. 다들 취해 있고 똑똑한 사람 미리 집에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날 사람들 남아있는 게 7, 8이거든요. 근데 이게 0과 마이너스일 때 너무 좋습니다. 0과 마이너스일 땐 곡소리가 막 다 손해보고 다 손실구간인데 다들 막 비트코인이 끝났다 막 할 때인데 이때 사모음 승자가 되는 거예요. 0과 마이너스 1. 예, 이때는 반드시 반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게 MVRV Z스코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0과 마이너스 1까지만 보여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안 보여줘요. 쉽게 말해서 지하 10층은 없는 거예요. 지하 1층 가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방은 확실히 있어요. 하방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폭락해서 하방이 얼마냐, 확고한 하방이 얼마냐 그러면 1억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지금의 하방은 한 7, 8천만 원 될 거예요. 7, 8천까지는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를 터치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떨어지긴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몇인데요? MVRV Z스코어 2가 안 돼요. 많이 떨어졌어요. 1.8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막 엄청 뭐 거품 있고 막 그런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업계에서. 왜 행복한 사람이 없나요? 술자리가 시작된 듯 했는데 지금 막 잔 다 치우고 집에 가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옛날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옛날에 초기 투자자분들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돈을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건가요? 돈은 번 사람 더 많아지는데요. 네. 그 폭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저보다 1, 2년 전에 발견한 분들은 10,000배예요, 10,000배. 10,000배. 저는 이제 100배 대고요. 저보다 뒤에 있는 분들이 10배 된 거죠. 10배에서 50배 정도. 그리고 최근에 발견하시면 2배면 막 행복한 거죠. 그 2배를 10배로 꿈꾸시는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는 건데, 그럼 알트코인 불장은 언제 오고, 알트코인 99%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게 살아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좀 정돈되어 있고 제3의 검증 기관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지표도 있는데 이 크립토 세계는 다 미래 비전을 갖고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적인 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비전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떠버려 갖고 이제 돈을 모은 사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오래 살아남는 것들은 결국 다 뭘 한 거냐면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코인을 꼽아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것들이거든요. 아, 이 세 가지가 네, 3대장인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라는 게임에서 신뢰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막 유망하다 그래갖고 막 특히 민코인들 막 100배 되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신뢰라는 걸 끼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기인데 저거 피라미드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래도 나는 돈 번다. 뭐 이런 심리로 이제 쏠리고 이런 더 거. 멍청한 바보에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는 이제 도박이나 로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돈을 버는 거면 뭐 도박이나 로또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이건 XRP건 뭐 비트코인이건 돈을 번다면 그건 나름대로 논리와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적중을 했다는 거고. 그럼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투자를 한다면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은 몇 대 몇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언제나 똑같은 얘기 하는데요. 무조건 절반은 비트코인. 그게 심리적 안정도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나머지 절반은 이더리움을 갖고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 중에 리플을 좋아하시는 리플을 담고 뭐 솔라나를 유망하다고 보시면 솔라나 담고 기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 크립토 세계는 이게 일종의 아이돌 팔로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애착을 하죠. 이렇게 애착을. 그래서 실제로 그게 또 효과가 있는 게 그런 어쨌건 팬덤을 유지하면 그게 신뢰망이 되고 그래서 언젠가 또 회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알트 시즌이 이번 사이클에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아, 그렇죠. 비트코인이 좀 좋아야 알트들이 올라오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이제 잡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도미넌스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는 겨울을 잘 못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장이 지금 시즌이 종료된 거냐 아니냐라는 건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비트코인 시즌 종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즌 종료되면 알트코인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알트코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제가 만약에 작년에 아마 그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작년 이맘때 나와서 만약에 유튜브를 찍는다면 내년 시장 좋으니까 들어와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시장이고 굉장히 길게 행보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일단 시드가 많지 않은 분들이 섣불리 투자하기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당장 뭐 내년에 뭔가 급등할 요인은 뭐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조금 시기가 지금 늘어지면서 좀 실망감을 주고 있죠. 원래는 폭등각이었는데 이미 10월 놓쳤고 11월도 아닌 것 같고 12월에 혹시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나 싶은데 뭐 어디로 살짝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크리스마스 랠리가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는 다들 기분이 좋잖아요. 자, 이번에 주간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 제목이 원래 요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룸이다. 뭐 딴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제목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 단언하는 핵심적인 철학적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지식사회에 임박한 어떤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뭐 여러 채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건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일 수 있는 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속성,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속성과 비트코인의 단점, 가격이 요동치는 거 이거를 보완한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국경 없이 달러가 마구마구 달리는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이제 급변하는 현실이거든요. 급변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질서가 지금 마구마구 변하고 있어요. 그 상징이 트럼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분들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경박하고 막 저렇게 말 막 해도 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 답다는 건 사실 고정관념이에요. 뭐 다운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서도 이례적이지도 않습니다. 잭슨 대통령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대통령은 몸에 총알이 5개나 박혀 있어요. 전쟁 나왔다는. 결투를 7번 해갖고 5명을 죽이고 1명을 불구 만들고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뭐 대통령을 하고 그랬는데 인기 많았습니다. 잭슨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뭐 답다라는 건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기존의 것들이 지금 너무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AI랑 똑같이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현실인 거죠. 저 근데 비트코인 단순히 화폐가 아닌 문명사적 사건이라고 정의하시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문명사적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화폐는 원래 인간이 모이면 어디서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서나 혹은 학교에서도 화폐를 만들어내거든요. 전쟁이 폐허가 되면 이제 담배 같은 걸로 화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는 되게 인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서나 창발적으로 만들어내는데 비트코인은 국가를 따돌리면서 국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밑에서부터 만들어갖고 국가들을 보고 따라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국가들이 이 질서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인데 이게 여러 가지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화폐 주권, 그 다음에 국제 질서,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 중국의 어떤 그런 금융 정책 이런 것까지도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문명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AI가 문명사적 사건이 아니다라고
AI라고 말한다면 이상할 거예요. AI는 문명사적 사건이라 다 동의하는 것만큼이나 비트코인도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혹시나 AI 이렇게 발전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뭔가 AI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이런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는 AI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좀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시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AI가 워낙에 핫하니까. 네. AI는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AI 시대에 그 비트코인은 직관적으로 관련을 잘 못 찾겠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크나 프로젝트는 AI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발표한 GCUL,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도 AI들 간의 페이먼트 플랫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제를 한다라는 건 사실 법인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다거나 사람이 합니다. 네.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법인격이나 사람이 아닌 어떤 주체가 돈을 벌고 돈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게 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 그걸 굳이 AI로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제 냉장고가 AI가 돼서 네. 제가 먹는 탄산수가 떨어지면 쿠팡에 그냥 지가 주문을 넣는 거죠. 네. 주문을 넣어가지고 저를 깨우지 않고 지가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네. 뭐 굳이 뭐 그걸 AI로 할 필요 없죠. 뭐 예치금도 있고 뭐 회원 가입해 놓으면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은행망을 통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AI 시대가 이제 오면 우리 생활도 많이 바뀌겠지만 이 결제의 근간도 바뀌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망을 거치지 않으니까 은행에 대해서 매우 파괴적인 거죠. 그래서 은행망이 지금 위기예요. 은행망이. 국가는 건의 보증업 시스템 자체가 신뢰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원래 국가랑 무관했죠. 신뢰라는 게 우리 인간이 국가 말고도 여러 제도를 만들어내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하고 대항할 만한 제도가 종교죠. 최근에 근대 국가들이 종교로부터 많은 권한을 가져온 거고요. 원래 더 많은 권한이 있었어요. 종교한테.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 국가의 허락 없이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럼 종교냐 그럼 여러 가지 오해를 유발해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역시 비트코인을 화폐 철학과에서 다뤄야 되는 게 종교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종교 현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다루는 건데요. 화폐 현상이 워낙에 그런 종교 현상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나 보이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나. 국가는 오히려 신뢰라는 면에서는 좀 파괴자예요. 나중에 들어오고. 우리가 국가를 믿는다라는 게 추상적인 국가를 믿는 거지 사실 왕이나 대통령을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왕이나 대통령은 뒤에서 이상한 짓도 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뭐 죽었다 그래갖고 국가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왕에게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개인 어떤 세종이라는 개인 왕이, 이도라는 왕이 있는 거고 추상화된 어떤 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좀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변화무쌍하고 좀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런 화폐 시스템이나 종교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신뢰를 제공해요. 근데 그거에 국가가 그걸 빌려오죠. 그 신뢰를. 그래서 국가를 건립할 때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건립을 했는데 종교가 사사건건 국가한테 간섭을 하니까 이제 사제들을 억제이기도 하고 국가가 이제 종교를 대체하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다 대체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국가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든 것에 스며 있는 것 같지만 그거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또 보이지 않는 신뢰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구석을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 수학자들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이버펑크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재적인 문명사적 사건인 비트코인이 새로운 또 하나의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중주권이거든요. 이중주권이요? 네. 이중주권이라는 건 서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카톨릭이라는 큰 교회, 보편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두 개인 거죠. 주권이. 그러니까 교황의 주권과 황제의 주권이 절충할 때도 있지만 서로 경쟁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왕의 법에 따를 수도 있고 교회법에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뭐 평화롭게 되진 않지만 나는 교회법에 따를까 국가 말 안 듣까 이게 그렇게 뭐 비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책의 제목이 비트코인은 놈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놈이 이제 나쁜 놈, 좋은 놈 할 때 놈이 아니라 영어 NORM을 이제 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규범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규범 그러면 딱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용례에 딱 갇히니까 이 리버테리안들이 쓰는 놈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거죠. 놈이라는 거는 메타규범이라고 해서요. 메타규범. 예, 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국가라는 강제력 갖고 있는 제도, 그러니까 법이죠. 그다음에 시장,
완전히 개인 간의 자율적인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말고의 제도가 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종교, 네. 관행, 관습, 전통 이게 전부 노미거든요. 그래서 이 노미라는 게 하나의 또 이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다가 하나의 예를 찾았더니 사람들이 찰떡같이 이해를 해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중학교예요. 중학교에서 담배 못 피잖아요. 못 피죠? 근데 제가 중학생이고 중학생 친구인데 담배 한 보로 갖고 와서 제가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갚는다 그래 놓고 안 갚고 졸업을 하니까 와서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너는 막 학생이 학교에 담배 같은 거 와서 친구들한테 담배 팔고 말이야.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담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범죄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 사인간에는 담배를 꺼놓고 안 갚았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이걸 만약에 드라마로 보면 제3자의 관점에서는 누가 나쁜 아이인지 알아요. 규칙을 위배하면서 담배를 판 놈도 나쁘고 담배 핀 놈도 나쁘지만 그거는 떠나면 담배를 갚겠다고 친구한테 얘기해놓고 안 갚는 그쵸. 그러니까 이 상위 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다가 안 갚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거를 우리가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담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범은 뭐고 담배가 안 되는데 그거를 껐다가 안 갚은 애를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뭔가 그 규범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범이 바로 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노음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라마 작가들이 귀신같이 뽑아가지고 네. 학교물이라든가 교도소물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음의 충돌을 다뤄요. 예. 우리가 분별을 하거든요. 아, 쟤가 더 나쁘네. 이렇게 분별을 하죠. 예.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학교 교칙에 갔다 오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류가 살아온 환경에서는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런 영역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놈이란 말은 이제 딱 학교로 이해가 됐는데 비트코인은 왜 놈인 거야? 비트코인도 최근에는 이제 제도가 따라오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은 제도 바깥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딱히 불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인 건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영역을 넓혀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메타 규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100만 개,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그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발행량이 4년마다 반감되는 거. 네. 이거는 처음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새겨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노미 기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나 금융권이 이걸 맞춰요. 자기의 생각을. 만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된 방식으로다가 채굴이 되고 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파생되는 금융상품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이 기준에 순응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파생 금융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놈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면 뭐에 쓸모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통해 갖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라도 비트코인이라는 총체적인 기준이 하나의 가치를 갖는 거죠. 우리가 법치라는 개념이 있다고 치고 법치가 우리가 상품에서 사고 파는지 못한다고 해서 법치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제도로서 쓸모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제도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